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에 연말 예산 정국이 혼란스럽습니다. 민주당이 감액된 예산안만 강행 처리한 걸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직격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자신들이 요구했던 예산까지 포기하며 던진 이 벼랑 끝 전술에 내부적으로는 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원안에서 4조 1천억 원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데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민주당의 예산 행패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공의 예산과 호남 고속도로 건설 예산 삭감을 언급하며 국정마비를 위해서라면 호남도 버리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생, 미래와 약자 보호에 필수적인 예산을 거침없이 깎아낸 것인데 진정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도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공약인 지역사랑 상품권과 고교 무상교육 예산 증액이 이뤄지면 2조가량 삭감된 예비비 일부를 복원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액 삭감된 수사기관 특활비와 특경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삭감된 예산 복원을 위해선 여야 지도부 간 협상이 유일한 돌파구지만 야당의 예산 단독 처리로 양측의 신뢰가 깨진 상황이라 당분간은 물밑 협상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민주당은 수사기관 특활비뿐 아니라 이 재해 지원 등에 쓰이는 예비비도 2조 원 넘게 삭감했습니다. 정부가 고민 끝에 만든 예산안을 불과 며칠 사이에 무썰듯 잘라내버린 겁니다. 전문가들은 수입과 지출 불균형으로 나라 살림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차정승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 형사부 검사의 수사활동 지원을 위해 예산 879억 원을 편성했지만 400억 넘게 깎였습니다. 마약 수사에 쓸 특활비와 특정 업무 경비 21억가량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 차질뿐만 아니라 일하는 동력까지 꺼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공의 지원 예산, 우크라이나 아동병원 트라우마 센터 지원, 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 등 정치와 거리가 먼 예산도 상당 부분 삭감됐습니다.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용하거나 예산을 다시 추경을 반영해야 하는 등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야당은 재난 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한 예비비도 절반인 2조 4천억을 삭감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폭설 이재민 지원에 1에서 2주면 됐는데 예비비가 부족해 추경을 한다면 2달은 걸릴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예비비를 대폭 삭감했기 때문에 재해, 재난 등 즉시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그동안 재정 확대를 주장해왔던 민주당이 오히려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지역구 의원들도 소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 현안 관련 예산 확보를 원하는 의원들이 많다면서도 지금 지역구 예산을 얘기했다가는 돌을 맞을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민주당이 오늘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벌써 5번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원들에게 나라를 위해 나서달라며 집회 참여를 직접 독려했는데 집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정민 기자, 집회가 아직 진행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주관한 집회는 오후 5시부터 시작해서 20분 만에 끝이 났고요. 지금은 참여연대와 민변 등이 모인 시민단체와 함께 합동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과 윤석열 정부 퇴진을 주장했습니다. 집회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당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나라를 위해 나서달라며 집회 참여를 직접 독려했습니다. 다만 오늘 무대에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이 대표 방탄 집회라는 여권의 지적을 의식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대신 마이크를 잡은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만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는 건 법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다 못 버텼는데
무슨 수로 버팁니까? 민주당은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둔 다음 주말 집회 땐 최대 화력을 모으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다음 주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소추안, 수사기관 특활비 전액 삭감 내용이 담긴 예산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론전에도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예산안 단독 처리를 두고 여권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민주당은 쌈짓돈처럼 쓰인 특활비 내역을 제대로 소명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정치권 뒷얘기를 정치부 현장 기자들이 전해드립니다. 여의도와 용산사 여용사 시간입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뭡니까? 네, 첫 번째 주제는 정치 보복 끊겠다더니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인데요. 지난 28일에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전 처장을 만나서 정치 보복을 끊어내겠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제게 혹시 기회가 되면 당연히 제 단계에서 끊어야죠. 그게 끝이 없는 보복의 악순환, 사회 갈등의 격화, 결국 마지막 단계는 일종의 내전 상태예요. 그런데 최근 민주당 움직임은 정치 보복하지 말자는 이 대표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것 같던데요. 네, 최근에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검사들 가운데에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수사, 또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 삭감 역시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특활비에 집중돼 있고 같은 수사기관이지만 공수처 특활비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여권에서 보복성 탄핵, 보복성 삭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대표의 의중일 텐데 도대체 이 대표 본심은 뭡니까? 네, 이 대표의 최측근 의원 중 한 명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이 방송 장악은 시도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가 이런 취지의 말을 사석에서 여러 차례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말 따로, 또 당의 행보 따로인 모습에 이 대표가 과거 정치 보복에 관해 했던 말들이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에는 적폐와 불의 청산이 정치 보복이라면 매일 해도 된다고 했었고요. 대선 후보 시절에는 정치 보복은 조용히, 몰래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정치 보복을 공언을 합니까? 그래 하고 싶어도 꼭 숨겨놨다가 나중에 몰래 하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뭡니까? 네, 다음 주제는 논란 키운 골프 해명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김용현 국방장관이 관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올해 8월 휴가 기간에 충남 계룡대 군 골프장에서 장병들과 함께 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트럼프 당선인과 골프 외교를 위해서 이제 골프 연습 때문에 했다라는 그런 거였는데 어쨌든 그 전에도 골프를 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해명 과정에서 김용현 장관의 이 발언이 또다시 논란을 키웠습니다. 윤 대통령과 함께 골프를 친 부사관이 영광된 자리라며 눈물을 글썽였다고 하는가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소환했다가 사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님 거의 매주 운동하셨지 않습니까? 적인 감정에 기초해서 사실도 아닌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의원님 말씀 존중합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겠습니다. 사실 대통령도 휴가 기간에 골프를 칠 수 있는 거죠. 뭐 그거를 뭐라고 할 국민들은 없을 것 같은데 골프 자체보다도 참모진의 이 어설픈 해명이 더 어떤 화를 키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과의 골프 외교를 위해서 더 본격적으로 연습을 시작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관련 보도에 골프 외교 때문이라고 단정해서 해명을 하는 바람에 그 이전의 골프 라운딩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돼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국회 답변 과정에서 자주 발끈하거나 거친 표현을 썼던 김 장관이 이번에도 논란을 빚으니까 여당 의원들조차 김 장관이 국방위에 나올 때마다 말실수를 할까 봐 조마조마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민주당에선 정진석 비서실장도 이 대통령 중남미 순방 기간에 골프를 쳤다.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정 실장이 골프를 쳤다는 것은 주말이긴 합니다만 이 기간에 주중에 대통령 순방 기간 중에 대통령실을 비울 수 없다면서 국회 운영위에는 불참해서 더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비공개 일정이란 이유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해명은 좀 신중하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최근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고 있는 러시아가 핵실험 재개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을 향한 경고로 보입니다. 러시아 국방장관도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병력과 무기 추가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김충영 기자입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타스 통신과 인터뷰에서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모든 면에 있어서 거듭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소련 붕괴 직전인 1990년을 마지막으로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우크라이나가 서방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자 핵카드를 꺼내 서방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종전을 공언한 트럼프 취임 전 우크라이나 지원에 속도를 내는 바이든 정부에 대한 경고로도 읽힙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서방이 남은 기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러시아의 어떤 그 전세 자체를 불리하게 이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압박. 평양을 방문 중인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난 북한 김정은은 영토 완정을 수호하려는 러시아를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평양은 언제나 모스크바와 함께 있을 것을 다시금 확언하셨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공세에 나선 러시아가 북한의 추가 파병과 포탄 지원을 요청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군사 동맹인 나토에 가입한다면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양보할 수 있다는 뜻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조기 종전을 주장하는 트럼프 2기를 앞두고 일종의 출구 전략을 내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이 나토 가입은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이 높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기자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통제 중인 영토를 나토의 보호 아래 둬야 한다며 러시아가 점령한 땅은 이후 외교적 방법으로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토에 가입한다면 빼앗긴 영토도 일단 양보할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선 건데 나토의 보호가 없다면 러시아가 또다시 공격할 거란 취지입니다. If we want to stop the hot stage of the war, we should take under NATO umbrella the territory of Ukraine that we have under our control.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면 32개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독일과 헝가리 등 일부 국가들의 반대가 여전해 순조롭진 않을 전망입니다. 미국 주도의 나토 확장을 경계하는 러시아 또한 종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한국으로부터 1억 달러를 지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 약속한 지원금 3억 달러 중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117년 만에 최대 폭설이 남긴 상처가 깊습니다. 무너진 비닐하우스 농가에서는 복구는커녕 제설도 못하고 있고 지붕이 내려앉은 시장의 상인들은 장사를 못해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김달호 기자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길이 70m에 이르는 비닐하우스들이 눈을 인 채 그대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밭 둔덕까지 완전히 무너져 내려 인삼을 덮쳤습니다. 밭주인은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한 뿌리라도 수확하고 싶지만 눈이 녹지 않아 마음만 타들어갑니다. 이제 바로 수확을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뭐 균이 침투를 해서 물렀다고 하면은 뭐 갈아엎는 수밖에 없습니다. 차광막을 세워놓은 인삼밭도 폭설의 쑥대밭이 됐습니다. 인삼 재배를 위해 설치한 차광막이 무너져 내려 아예 눈 속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천장이 붕괴된 안양 농수산물 시장.
떨어진 구조물이 뒤엉켜 있는 모습은 이틀 전 사고 당시 그대로입니다. 언제 복구가 끝나 장사를 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상인들은 들여놓은 물건이라도 건지고 싶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안전사고 우려로 출입이 통제됐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좀 살릴 수 있는 거는 좀 꺼내서 상인들 팔 수 있으면 팔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설과 복구에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강원 상간마을엔 군 장병들이 거들고 나섰습니다. 군인들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또 해준다고 하니까 저희는 뭐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감사에 대한 표현이. 이번 폭설로 경기와 충북 등에서만 시설하우스 230여 동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어제 무너진 경기도 성남시의 2층짜리 건물은 밤새 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건물들이 대부분 40년 전 벽돌만 쌓아서 지은 것들이어서 추가 붕괴 위험은 여전합니다. 재개발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당장 불안한 주민들은 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밤새 철거 작업으로 무너진 건물은 잔해더미로 변했습니다. 작업자들이 철제 펜스로 가리고 있습니다. 통제됐던 골목길에 통행은 재개됐습니다. 무너진 건물을 지켜볼 때마다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또 무너지면 어떡하나 너무 위험해서요. 저도 여기서 얼마큼 더 있어야 되나. 신흥 1동 주거밀집 지역의 건물 대부분은 지은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무너진 주택처럼 철근이나 콘크리트 없이 벽돌로만 지어진 곳들도 많습니다. 이 건물도 지어진 지 44년 됐는데요. 이렇게 눈에 띌 만큼 균열이 갔습니다. 신흥 1동은 성남시와 LH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철거와 이주는 2년 뒤에나 이뤄집니다. 세입자들도 지금 방을 다 빼달라고 해요. 아무런 조치가 지금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연락이 한 번도 안 왔어요. 무너진 주택 거주자와 이웃 건물 주민들은 현재 인근 복지센터나 지인 등의 집에서 임시 생활하고 있습니다. 붕괴 원인을 조사하는 성남시와 경찰은 건물 외벽이 노후돼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오늘 새벽 인천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화로차가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미끄러운 도로에서 화물차끼리 추돌하면서 화재 사고도 났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고승현 기자가 전합니다. 부두 아래 바다에 빠져 있는 트럭. 그 위에 119 대원이 올라가 운전자를 찾습니다. 어디 계세요? 조수석 문을 열자 한 남성이 고개를 내밉니다. 대원들은 남성을 구명장비에 태워 부두로 헤엄쳐 나옵니다. 구조된 남성은 만취한 상태에서 1톤짜리 화로차를 몰다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병원 가서 바로 의식이 대화가 돼가지고 측정했어요. 운전면허 취소 수치더라고요. 화물차 뒷칸에서 시뻘건 불이 피어오르자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불길이 점점 거세지자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하나둘씩 멈춰서고 고속도로가 정체됩니다. 60대 운전자가 몰던 4.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6.5톤짜리 화물차를 들이받으며 난 불로 새벽 고속도로 통행은 2시간 가까이 정체됐습니다. 새벽 6시쯤에는 시흥 둔대 고가차도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량 9대가 부딪히며 한때 도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또 낮 12시쯤에는 동해안 고속도로 양양 분기점 부근에서 차량 8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올겨울 시작부터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면서 날씨 걱정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다가올 겨울은 얼마나 추울지 또 눈은 얼마나 더울지 사회정책부 박재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이번 주 눈이 정말 많이 왔는데요.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네, 폭설이 내린 27일 밤에서 28일 새벽 사이 위성 영상을 보시면 중국 산둥반도에서 한반도 쪽으로 긴 눈구름대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해기차, 즉 기온과 해수면 온도차가 28도까지 벌어지면서 눈구름대가 더 강하게 발달했습니다. 때문에 서울엔 관측 이래 역대 3위인 29cm 가까운 눈이 쌓였고 수원은 43cm가 쌓여 역대 1위를 경신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겨울에는 평년보다 눈이 더 많이 올 것 같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맞습니까? 네, 기상청은 올겨울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거나 비슷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네. 눈이나 비가 더 많이 오지는 않을 거란 얘기인데요. 그렇군요. 겨울철 평년 강수 평균은 90mm인데 12월과 내년 1월은 평년보다 적고 내년 2월은 비슷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것도 따뜻한 바다와 연관이 있는데요. 현재 북서태평양 해수면 온도는 23도 정도로 높습니다. 고수온이 계속되면 바다 열기가 방출돼 고기압이 발달하고 기온은 높아지고 강수량은 줄어든다는 게 기상청 설명입니다. 해양에서 대기로 전달되는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북서 태평양 지역의 상층, 하층, 고기압성 순환이 발달하여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온도는 어떻습니까? 좀 평년보다 덜 추울까요? 네, 대체로 그럴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평년 기온은 영하 0.9도에서 1.2도 사이인데 12월과 내년 1월은 평년과 비슷하고 내년 2월은 평년보다 높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 주변 바다가 따뜻한 게 한 이유고 티베트 지역에 눈이 덜 덮인 것도 한 요소로 꼽힙니다. 지면에 열 에너지가 대기로 더 많이 전달돼 티베트 고기압이 강화되고 한반도까지 확장하면서 기온을 높이는 겁니다. 네, 정리해 보면 올 겨울은 이 평년보다 포근하고 또 눈도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은 변수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라니냐입니다. 기상청은 동태평양 온도가 낮아지는 라니냐가 올겨울 약하게 나타날 걸로 보고 있는데 만약 라니냐가 발달한다면 일본 동쪽에 저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차고 건조한 북풍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북극 주변을 도는 소용돌이가 주기적으로 강약을 반복하는 북극 진동도 변수인데요. 북극 진동이 음해 상태가 되면 제트 기류가 약해져서 북극의 찬 공기가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기후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날씨가 갈수록 변덕스러워진다. 이런 기상청 전망도 있었는데 기습 한파나 폭설에 잘 대비해야겠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모델 문가비 씨의 아들이 자신의 친자임을 밝힌 배우 정우성 씨가 청룡영화상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논란을 의식한 듯 모든 질책은 자신이 받겠다고 했고 아버지로서 책임도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시상식에 참석한 정우성은 사과의 뜻부터 전했습니다. 사적인 일이 영화의 오점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그러면서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델 문가비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은 사실을 인정한 지난 24일 이후 논란이 커지자 직접 나서 입장을 밝히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 국민적 관심이 계속되면서 어디까지나 개인의 사생활일 뿐 이렇게까지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영국 BBC 등 외신도 연예인에게 과도하게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꼬집었습니다. 다만 사생활과 관련한 또 다른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배우로서 타격을 입은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워낙 연예인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정우성 씨가 얼마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느냐, 그리고 비혼 자녀에 대해서 인식 제고에 적절하게 사회적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톱스타의 상징적인 비혼 출산으로 다양한 형태의 출생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을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통화 내용을 요약해주고 일정까지 정리해주는 한 통신사의 AI 통화 서비스 이용자가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편리하고 유용하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사생활 침해가 걱정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네네, 오후 2시에 사무실에서 좀 회의했으면 좋겠어요. 업무상 통화량이 많은 임동엽 씨. 전화 통화를 듣고 하루 일정을 정리해주는 AI 통화 덕분에 수고를 덜었습니다. 프리랜서라서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랑 이제 일정 연락 전화를 자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까먹을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밖에 있을 때 적기도 힘드니까. 통화 요약 기능으로 대화를 상기하기도 합니다.
통화를 한 줄 메모 등으로 요약해 주는데요.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찾아서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엄마 왜 학교에 집에 없으셔? 편리하다는 입소문을 타고 정식 출시 1년 만에 가입자 500만 명을 넘었는데 가입자가 늘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SKT는 통화 요약본을 서버에 6개월 동안 저장하는데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돼 있어 이용자 선택권은 없습니다. 너무 제 사생활을 다 보고 있다는 것도 약간은 좀 염려스럽기도 하고 이게 유출되지는 않을까. 통화 녹음 그 요약본의 보관 기한에 있어서는 최소한이 돼야 되는데 그 사측의 판단에 의해서 6개월로 정한 것이 뭐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어떤 자료 제시와 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LG U+는 최근 비슷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통화 내용을 서버가 아닌 단말기에만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TV조선 윤을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사실과 법리에 대한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이 비상식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부가 위증 과정 전체를 하나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신 재판부가 개별 증언들을 조각조각 나누어 이 대표에 유리하게 해석해 무죄가 나왔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체 맥락을 보면 이 대표가 허위 증언을 요청하고 김진성 씨가 수락한 것이 명백한 대화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얘기해놓은 내용들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고. 예. 생각에 맞춰서 그냥. 김 씨의 위증은 이 대표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에겐 고의가 없었다는 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선 사실을 명백히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항소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왜곡 기소를 반성하지 않고 판결을 호도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라며 정치 기소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지난 9월 이후 민주당이 탄핵 대상에 올린 검사만 12명입니다. 최근 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이 구체화되자 검찰의 반발도 전방위로 확산되며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재민 기자가 극심한 반발에도 민주당이 검사 탄핵에 몰두하는 이유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수사에 지휘계통에 있는 파렴치한 법기술자들을 탄핵하고 검찰을 근본부터 뜯어 고치겠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를 기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기록을 검토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만약에 탄핵을 한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위법이 있는지 궁금하고 민주당은 오는 4일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전방위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이 잇따라 검찰 내부망에 탄핵 반대 입장문을 올렸고 황당한 탄핵 오물풍선이다. 민주적 정당성을 남용하고 있다는 등 민주당을 비판하거나 탄핵 대상 검사들을 응원하는 댓글이 300여 개 달렸습니다. 지난해 9월 안동환 검사를 헌정사 첫 탄핵 심판 대상으로 올린 이후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는 1년여 동안 모두 12명에 이릅니다. 지난 7월엔 대장동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강백신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뒤 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승원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괴롭힌 것이 탄핵 사유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를 근본적으로 지워버리겠다는 방탄을 목적으로 하는 시도입니다. 4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탄핵 대상자들은 즉시 직무에서 배제됩니다. 사상 초유의 지휘부 공백으로 주요 사건이 집중된 중앙지검의 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명태균 씨가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에 개입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영선 전 의원 가족들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정부가 산단 예정 부지를 발표하기 직전 부지 인근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산 건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얕은 담장에 마당이 있는 한 주택.
인적이 끊긴 듯 문은 녹슨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습니다. 주택 마당엔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잡초와 덩쿨이 우거졌습니다. 춤을 사가지고 사람 살기를 하더라고. 그럼 안 오네. 그럼 제가 아니. 집이 엉망진창이다 지금. 주택은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예정부지와 직선거리로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니 이모 씨 소유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동생 부인입니다. 지난해 2월 주택이 딸린 145평 규모의 땅을 3억 4,500만 원에 구입했고 3월 15일 등기가 됐습니다. 15일은 국토교통부가 창원 제2산단 예정부지를 발표한 날입니다. 등기 일주일 전에는 김 전 의원의 또 다른 동생 명의로 구매 금액의 절반만큼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국가산단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 목적으로 공동으로 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창원지검은 김 전 의원 가족들의 서울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땅을 사라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단 저한테도 땅을 좀 사라 하셨는데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아마 땅을 사라 권유까지만. 김 전 의원 지인은 김 전 의원이 가족들의 토지 매입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고 동생 가족이 퇴직 후 거주 목적으로 샀다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 미국 증시가 또다시 신기록을 썼습니다. 연말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로 산타랠리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반면 우리 증시 상황을 보면 연일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두 나라 시황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된 어제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대형 아울렛. 대폭 할인된 상품을 사려는 쇼핑객들이 장사진을 이룹니다. Great deals, pricing, and after a great Thanksgiving dinner, it's nice to take a walk and. 미국 증시는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에 힘입어 3대 지표 모두 상승 마감했고 특히 다우와 S&P 500은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추가 제재가 예상보다 강하지 않을 거란 보도까지 나오면서 산타랠리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Everybody hopes will come, which is a new administration that's more focused on business, lowering regulations, perhaps. 반면 우리 증시는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코스피는 그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찔끔 반등했지만 어제는 2% 가까이 하락하면서 2,500선도 무너졌습니다. 인하하는 배경에서 이제 내수 부진 수출 둔화, 성장률 하향 조정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경기 모멘텀이 위축이 되고 있고 올 들어 주요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 중인 우리 증시가 좀처럼 반등의 기회를 잡기 쉽지 않을 거란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2, 3년 전만 해도 서울 강남권에선 평당 1억 원이 넘는 고급 오피스텔이 불티나게 팔렸죠. 웬만한 아파트보다 비싼 분양가에도 인기가 높았는데 정작 입주를 앞두고는 공사 지연과 부실 공사로 곳곳에서 마찰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고희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평이 맞지 않아 구슬이 굴러다니고 벽은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벽이 막 파져 있잖아요. 이렇게 마감이 엉망이에요. 공용시설 바닥도 곳곳이 패여 있고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2년 전 평당 1억 5천만 원에 분양한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모습입니다. 금이 가 있는 것들이 있었고 수평이 안 맞는 세대들이 되게 많았고요. 제정신인 사람이면 여기를 입주를 아마 안 할 거예요. 하자뿐만이 아닙니다. 당초 7월 말 입주 예정이었지만 11월 초에나 준공 승인이 났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여전히 곳곳이 공사 중입니다. 기존 시공사가 PF 부실로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공사의 차질이 빚어진 겁니다. 분양 당시 4.5m 높이의 복층 구조를 내세웠던 강남의 또 다른 고급 오피스텔. 하지만 실제 완공된 모습은 높이 1.2m인 다락이었습니다. 어른이 살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복층이 아니라고 집주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아파트와 달리 별도의 사전 점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다 지자체가 서류만 보고 준공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오피스텔 공사 지연과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폭설과 한파가 유달리 더 원망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 씻을 곳이 마땅치 않은 쪽방촌 주민, 한 끼 식사값이 부담스러운 어르신들 이야기입니다. 소외계층의 힘겨운 겨울나기를 이낙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흩날리는 눈발 속에서도 무료급식소 앞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수급이 한 70만 원 나오는데 그걸로 월세 30만 원 내고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한 끼 해결하는 게 낫잖아요. 이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오들오들 떨면서 한참을 기다리다 받아든 따뜻한 밥 한 끼에 마음까지 풀립니다. 8시 반에 주먹밥이 나가는데 5시에 와도 할아버지들이 20-30분이 서 계셔. 15년째 쪽방촌에 살고 있는 이병훈 씨는 매일 아침 공중전화 부스만한 화장실에서 씻습니다. 겨울엔 살을 애는 찬바람까지 들이칩니다. 어디다 놔요, 씻으실 때? 씻을 때는 앞에 중간에 두고 씻을 때. 아, 따로 선반 같은 게 없어서? 네. 지난해부턴 서울시가 나눠주는 목욕 바우처 덕에 사정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한 달에 2번씩은 이렇게 따뜻한 탕에서 몸도 녹이고 쌓인 피로를 풀 수 있습니다. 목욕탕도 새로운 손님들을 반깁니다. 코로나 시기에서 목욕을 존재를 못할 정도의 그 위기의 단비 같은 이런 힘을 주었죠. 우리 주변 곳곳에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내년이면 수교 65주년을 맞는 말레이시아가 최근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양국은 FTA 협상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이정민 기자가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를 만나 들어봤습니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습니다. 안와르 총리는 내년 아세안 회담 때 한 말레이시아 자유무역 협정 체결이 목표라고 강조합니다. Both of us have agreed to accelerate the process, and hopefully when President Yoon visit Malaysia during ASEAN conference, we can sign that. FTA 체결로 양국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득을 볼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두 나라의 공동 개발과 투자 협력 사업으로는 반도체와 AI, 에너지 분야를 꼽았습니다. Thrust of our economy now moves to semiconductor, digital, data center and AI, alternative energy. FTA 체결이 한국 기업엔 새로운 시장 개척의 기회가 될 거라며 기대감을 표했고 The big companies Samsung, Lotte, Hyundai is expanding their facilities there, which is very encouraging. It's interesting that the Korean beef, because of the halal certification, has been able to penetrate foreign markets in the Middle East and Africa. 드라마와 K-팝 등 말레이시아를 강타한 한국 문화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Car and the technology and the phone, but also the culture and the drama, which goes to every household. So that bond between people is very important, and that is why I mentioned to President Yoon that this should extend. 특히 한류가 두 나라 간 인적 문화적 교류 증진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역사적인 파리의 명물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재 5년 만에 복원된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프랑스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 관광객들도 다음 달 재개관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불이 나 96m 첨탑과 지붕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뾰족한 첨탑도 목조 지붕도 그대로 복원됐고 내부로 들어서자 아치 모양의 천장이 웅장하게 펼쳐집니다. 햇빛을 받은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와 160여 년 만에 묵은 때를 벗겨낸 벽은 화재 전보다 훨씬 환해졌습니다.
보건공사로 노트르담 대성당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복원 현장 방문은 전 세계에 생중계됐습니다. Puisque c'est la charpente du XIIIe siècle, reconstruite avec les mêmes méthodes, avec les mêmes outils. Jean-Louis va vous en parler. Et on a exactement les mêmes formes, les mêmes techniques. 목조 지붕뼈대는 나무 조각 2,000여 개를 들여 되살렸고 화마 속에서도 살아남은 십자가와 피에타상, 성모 마리아상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Le choc de la réouverture sera, je crois, et je veux le croire, aussi fort que celui de l'incendie. Mais ce sera un choc d'espérance. Et cette métamorphose, c'est en effet à vous que nous la devons. 첨단 화재 예방 시스템까지 도입한 복원 작업에 예산 1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다음 달 7일 재개관하는데 다음 날은 일반 신도를 위한 첫 공개 미사가 열립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추운 날씨도 축구 팬들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2만 7천 명의 관중이 몰린 코리아컵 결승전에서 포항이 연장 접전 끝 울산을 꺾고 대회 2연패에 성공했습니다. 이다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붉은색과 푸른색 응원 물결이 넘실거린 서울 월드컵 경기장. 동해안 더비의 명성답게 팽팽했던 경기 흐름은 전반 38분 깨졌습니다. 울산 이청용의 크로스를 국가대표 공격수 주민규가 머리로 꽂아 넣으며 포항의 골망을 갈랐습니다. 주민규는 포항 팬들 앞에서 여유로운 세리머니로 선제골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포항도 후반전 반격에 나섰습니다. 후반 23분 정재희의 중거리 슈팅이 울산의 골망을 흔들며 경기는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결국 90분 동안 승패를 가르지 못한 두 팀은 연장전에 돌입했고 포항의 뒷심이 울산을 이겼습니다. 김인성의 헤더가 골망을 가르며 짜릿한 역전에 성공했고 포항 선수단은 우승을 예감한 듯 서로를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기세를 올린 포항은 강현재의 쐐기포까지 터지며 3대1로 승리했습니다. 2년 연속 코리아컵 우승컵을 들어올린 포항은 K리그 6위의 아쉬움도 털어냈습니다. 2연패에 성공하며 코리아컵의 강자임을 뽐낸 포항은 통산 6번째 우승으로 전북과 수원을 꺾고 최다 우승팀에 등극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이번 주에는 폭설의 영하권 추위가 이어졌는데요. 눈과 추위가 반가운 곳이죠. 겨울 스포츠의 꽃 스키장이 하나둘 개장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2도, 청주 4도, 대전과 대구 3도로 시작하며 영상권으로 올라서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 중부 서해안과 제주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이 10도, 대전과 대구 14도, 부산 16도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중부지방과 전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서산대사의 제자인 일선 선사가 임종을 앞두고 검 하나를 떠올립니다. 석자 취모검을 오랜 세월 북두성에 감추었네. 허공에 구름 흩어지자 그 칼끝 비로소 드러나네. 바람에 날아온 터럭 한 올도 이 칼끝에 닿으면 두 동강 날 만큼 날카로운 칼 취모검은 전투했을 때보다 북두성 뒤에 있을 때 진정한 위용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뜻대로 되지 않으면 탄핵이라는 칼부터 꺼내드는 정당이 있습니다.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용될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자꾸만 휘둘러 생채기를 내는 탓에 행정부도 사법부도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름과 해님의 내기에서 나무꾼의 외투를 벗긴 건 거센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빛이었습니다. 나무꾼을 흔들기 위해 있는 힘껏 불어댄 바람은 언제든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죠.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탄핵의 의미는 단순한 칼이 아니라 칼집 안의 칼로 절제와 신중함을 전제로 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뉴스7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